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계약금 등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금 등이니까요. 우리가 등자 붙으면 그 일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아우르는 말이 되겠죠? 계약금 등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제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게 될까요? 우리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는 계약금도 걸고, 그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셨죠? 맞나요? 근데 내시면서 좀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왜냐면 나는 금전을 제공을 하고, 그죠? 소유권이라든지 아니면 임차권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우리 임대하시는 경우도 그렇잖아요. 방을 하나 얻으려도 어때요? 계약부터 해놓고 언제 입주할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기간 중에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죠? 불안한데 지금까지는 어때요? 그냥 원래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똑똑해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한 거야. 그잖아요. 계약금을 줬는데 저 사람이 나 계약 이행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죠? 계약금만 갖고 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맡겨요? 누군가에게 맡겨.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뭘까요?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는 나와 네가 믿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돈을 잠깐 놔두자. 난 계약금을 너에게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주고 싶은데 솔직히 너를 잘 못 믿겠으니, 그죠? 너도 믿고 나도 믿는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두는 게 어떻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요 인터넷 쇼핑 하시잖아요. 인터넷 쇼핑 하시면 개념이 어떤가요? 인터넷 쇼핑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을 서핑하시다가 누군가 물건을 판다라는 글을 보셨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전화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돈을 먼저 보내세요. 그럼 물건 보내드릴게요. 당연히 그쪽은 그러겠죠. 물건 보내주고 돈 못 받으면 자기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 물건도 안 받고 돈을 먼저 보내? 말도 안 되잖아요.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에스크로, 우리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전결제라는 개념은 뭘까요?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맡겨놓을게. 그 돈은 나도 갖고 가는 거 아니야. 네가 물건을 보내줘서 내가 물건에 하자가 없으면 확인하면 그 돈 너한테 갈 수 있게 해줄게. 너도 거기는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걸 쓰나요? 우리가 중고라든지 어떤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서 물건을 결제한다라고 하면 은행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국민은행 이런 데서 에스크로 결제를 많이 해요. 그죠? 이거는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직접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는 방식이고, 근데 그게 그 에스크로라는 게 나오기 전부터 우리는 인터넷으로 쇼핑을 했었죠. 인터넷 쇼핑할 때 유명한 데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회사들을 보면 우리는 어때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회사는 믿을 수가 있죠. 믿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우선 그 회사, 그죠?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은행이죠. 들어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잡고 있다가 물건을 서로 받고 괜찮습니다 하죠. 그래서 물건이 오면 가끔 문자 오실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물건 잘 받으셨나요? 빠른 구매 확정 부탁드려요. 이러죠. 그 얘기는 왜 올까요? 나는 물건을 받았는데 아직 그 사람은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 돈을 옥션, 지마켓 이런 데서 들고 있는 거지. 왜? 내가 물건에 대한 하자가 없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매 확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져가겠죠. 그 돈을 받아갑니다. 안전결제죠. 그럼 부동산에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 잔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이용하실 수 있겠죠. 계약금 같은 경우는 언제 찾아갈까요? 다 등기가 인정되고, 그죠? 최소한 서류 받는 것까지도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서류 받을 때까지도 나는 인정 못하겠다. 언제? 내가 등기가 나는 순간, 나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순간 너 다 찾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아까 계약금의 성질도 했지만 약속이고 해약금의 성질도 갖고 위약금의 성질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해약금이나 위약금의 성질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매도인, 매수인 둘 다를 위한 거잖아요. 서로 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까봐에 대한 걱정에 대한 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 입장에서도 제가 돈을 안 내지는 않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어딘가에 돈을 놨다는 얘기는. 그죠? 그럼 서로 간의 신뢰가 더 쌓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러면 이러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 제도를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쓰는 게 좋겠어요? 안 쓰는 게 좋겠어요? 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요. 개업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걸 좀 공부를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거래를 하실 때 이 방법을 쓰시도록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거래 당사자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그죠? 이거 하면 골치 아파요. 그죠? 예치기간, 예치명의자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건 맞죠. 안전한 건 맞지만 골치 아프고요. 예치명의자가 만약에 공인중개사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또 그거에 대해서 보험 들어야 돼요. 왜? 공인중개사도 못 믿겠어 나는. 이런 분위기거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겠지만 어찌됐건 시스템상으로는 어떻습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해라?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절대 없다라고 저는 봐요. 없죠. 근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있죠. 뭔가 좀 불안해. 느낌이 세. 그죠? 그리고 계약금이 좀 세. 이런 경우. 그죠? 금액이 좀 크다든지. 맞죠? 30억짜리, 40억짜리 넘어가면요.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3, 40억 되면 계약금만 3억, 5억 이렇게 걸잖아요. 그러면 3억, 5억 갖고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죠. 물론 명의자 확실하고 내가 잘 알고 전혀 문제 없는 사람이면 3억이든 30억이든 문제가 안 되겠지만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살짝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한번 권고하시는 것도 괜찮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이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놓는 거라 그랬죠? 그럼 누군가에게 돈을 맡겨놓을 때 맡겨놓는 곳을 우리가 예치기관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죠? 예치기관에 돈을 맡겨놓는데 누구 이름으로 맡겨놓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거래 당사자의 이름으로 맡겨놓으면 거래 당사자가 본인 이름이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찾아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겠죠. 서로 못 믿죠. 제3자가 예치 명의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예치 기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돈을 어딘가에다가 맡겨놓는다 라고 했으면 돈을 다루는 데에 맡겨놓겠죠? 그죠? 돈을 다루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은행. 그죠? 은행, 또 우체국. 맞나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보험회사. 그죠? 그리고 신탁업자. 이런 데다가 맡겨 놓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은행이나 보험회사, 보증기관, 그죠? 신탁업자 이런 데들은 어때요? A와 B,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만족하죠. 그래. 걷다 맡겨놓으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 서로 그러는 거죠. 그럼 계약금을 건 거랑 똑같은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도 B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못 건드는 거죠. 맞아요?
못 건드려요. 근데 A 입장, 매도인의 입장에서 가끔은요, 가끔이 아니죠. 대부분 그렇죠. 계약금 빨리 갖다 쓰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어디 가려면 계약금도 줘야 되고, 그잖아요. 뭐 임대차라 내가 임대 놓는 거라고 해도, 그죠? 그러니까 매도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지요. 그죠? 그러면 매도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약금을 찾아가려면 어찌됐건 예치 기관에 가서, 그죠? 예치 명의자가 누구로 돼 있든 간에 그거에 대한 걸 내가 보증을 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보시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와 B가 거래를 C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치 기관을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B가 A한테 줄 돈을, 계약금을, 그죠? 어떻게 가는 건가요? 요렇게, 아니, 우선은 예치 기간에 간 상황이죠. 그럼 여기 계약금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은 A도 B도 갖고 있지 않죠. 근데 A 입장에서 어때요? 이 계약금이 필요해. 그죠? 계약금이 필요할 경우에는요, A가 B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예치 기간에 쫓아가서 어때요? 내가 계약을 한 B에게 받은 계약금을 나한테 미리 땡겨주면 안 되겠니? 이러는 거죠. 그럼 예치 기간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널 뭘 믿고 땡겨주니? 이러겠죠. 그래? 그러면 A는 뭐 할까요? 보증서를 끊어다 주겠죠. 그죠? 보증서를 끊어다 주면 보증서 발급 기간이 또 생기겠죠. 그죠? 그러면 A가 보증서 발급 기간을 통해서 예치 기간에 보증서를 지급을 하면 계약금이 어디로 간다? A한테 가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예치 기간에 누구의 이름으로 돈을 넣을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A, B는 아닐 테고요. 그죠?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제3자가 돼야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는 예치기관 자신의 명의로 넣어놓으면 되겠죠? 명의 자체는 그렇게 넣어놓지만 그 돈은 A가 넣어놨다라는 건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B 간의 모든 거래가 종료된다면 당연히 계약금은 어디로 가겠어요? A한테 갈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예치, 명의자는 기업, 공인중개사,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식난사, 공제사업자, 그리고 전문회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67페이지 보실게요. 그러면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은 서로 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르죠? 다른 것만 보시면 되겠죠? 뭐가 다를까요? 공인중개사하고 또 전문회사가 다르죠? 그죠? 나머지는 다 아래에 똑같아요. 예치 기간과 예치 명의자가 겹친다는 얘기죠. 맞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이렇게는 옛날 문제고 요즘은 어때요? 예치 명의자는 누구누구로 할 수 있다. 예치 기간은 예치 기간은 예치 명의자는 누구누구로 할 수 있다. 한 줄짜리로 나올 거예요. 보통 나오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두 개가 살짝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맞나요? 예치 기관에다가 전문회사 이런 걸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땡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을 비교를 한다면 예치 명의자가 더 많은데 예치 명의자에는 예치 기간 플러스 개업, 공인중개사 플러스 전문회사라고 나오는데 전문회사는 뭐예요? 계약과 관련된 서류를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그죠? 이런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회사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치 기간은 당연히 AB하고 관계가 없는 아이고요. 예치 명의자도 어때요? AB와 관계가 없는 아이죠. 그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면 직접적이 아니죠.
간접적으로는 같이 걸쳐 있지만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다. 즉 서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거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넘기시면 68페이지 사전 수령 매도인 임대인은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미리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실게요. 예치 기간으로 왔다라는 얘기는 예치 기간 자체에다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치 기간에 누구누구 명의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예치 기간 자체는 얘한테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치 명의자와 예치 기간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치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맞죠?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나 전문회사를 빼면 예치 기간과 예치 명의자가 같잖아요. 그죠? 맞나요? 즉, 예치 기간에서 필요한 건 예치 명의자에게, 그죠? 예치 명의자에게 보증서가 온다면, 그죠? 그 예치 명의자는 어때요? 그거를 믿고, 그죠? 보증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 계약금 얘한테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이다. 즉 보세요. 예치 기관이야 돈을 넣어놓는 기관이니까 쉽게 생각하면 은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예치 명의자가 공인중개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예치금에 대한 책임, 예치금에 대한 권리는 예치 명의자로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당사자니까. 맞잖아요. 근데 예치를 내 이름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왜? 공인중개사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하면 또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 했다라고 쳤을 때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내 계좌와 그죠? 예치금은 따로 관리를 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이 불가능해야 되겠죠? 이름은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내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난 단순히 예치를 해준 명의자일 뿐이니까. 하지만 동의 없이 인출이 불가능한 것이 동의가 있으면 어떻게 가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A가 하도 뭐라고 하니까 보증서 꺼내서 하면 되는데 B한테 얘기하겠죠. B를 설득시킬 수도 있겠죠. 그죠? 하다가 A가 정말 돈이 필요하다는데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이니까 그죠? 확실한 사람이니까 우리 계약금은 주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계약금 정도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라고 쳤을 때 그 세 개를 다 예치를 했다라고 쳤을 때 계약금만 먼저 좀 줍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A, B가 동의를 한다면 인출할 수도 있겠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인출도 가능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중개업을 할 때 설정한 보험 말고 별도의 보험을 또 들어야 한다. 별도 보험. 보증보험, 공제, 공탁 중 한 가지를 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등록을 하실 때도 그죠? 보증보험, 공탁, 공제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셨죠? 그래서 보험 금액은 예치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험을 들어야 된다. 이거를 착각하셔서 우리 등록할 때 얼마였죠? 공제를 1억 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1억이라고 이것도 1억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내가 예치한 금액이 5억이면 5억을 들으시는 거지 1억 이상 드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예치한 금액만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죠? 지금은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A, B 당사자가 아니라 돈을 잠시 맡고 있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얘기죠. 은행이나 이런 데는 자기네들 들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 같은 복잡하잖아요. 얘도 개인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하려면 나도 보증서를 들어야 되고 내 계좌와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인출 당연히 할 수 없는 게 맞는 거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란 말은 동의를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하다란 얘기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일 때만 보험을 들고 은행명의일 때는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당연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제도라고 하면 기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서 그죠? 서로 간에 믿지를 못하니까 잠시 맡겨두는데 정리하셔야 될 거는 예치명의자하고 예치기간 정도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칙이죠. 68페이지. 보칙, 업무의 위탁, 그죠? 그 다음에 수수료, 보상금,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하나씩 보시면, 업무 위탁이다. 위탁은 뭐죠? 내가 할 일을 남에게 맡기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누가 위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등장인물이 필요하겠죠. 그죠?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위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 국토부 장관. 그죠? 국토부 장관. 두 번째,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 등록관청이 되겠죠? 세 명이, 그죠? 세 명이 위탁을 할 겁니다. 위탁자가 되겠죠? 그러면 위탁을 받는 데는 어딜까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협회, 또, 준정부기관, 공기업, 또, 학교. 그죠? 학교. 이런 데가 위탁을 받겠죠. 그럼 하나씩 따져보면, 자, 한번 보실게요. 시도지사가 먼저 한다. 시도지사가 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뭔가요? 네? 자격증이죠. 그리고 자격증을 다시 얘기를 하면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기본이고, 그죠? 상황에 따라서 누가? 국토부 장관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시행을 위탁할 수 있겠죠. 맞나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똑같아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한다 하면 위탁을 받는 자는 아까 얘기했던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 그리고 학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시험에 관한 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빠집니다. 어디가 빠지죠? 학교는 시험을 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위탁받은 곳은 어디예요? 협회하고 준정부기관. 그죠? 현재는 어디예요? 그래서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산업인력공단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서도 할 수 있겠어요? 협회에서도 시행할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자격증에 관한 걸로 하고요. 등록관청은 뭐에 관한 내용을 하나요? 등록에 관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시도지사는 자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자격을 취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격을 취득한 후에 또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교육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실무교육, 그죠? 두 번째 연수교육, 세 번째 직무교육, 그죠? 요건 이렇게 쭉 나뉜다 그랬어요. 그죠? 왜요? 얘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없고 얘는 자격증이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실무교육은 어떻다. 얘는 예외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중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실무 교육을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세모가 되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그러면 실무 교육 연수교 어디서 받으시라고 그랬어요? 누가 관장을 할까요? 뭐에 관한 상황이에요? 자격에 관한 상황이죠. 그죠? 자격에 관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가 위탁을 했을까요? 도지사가 위탁을 했겠지요. 그럼 얘는 교육을 어디서 받을까요? 네? 학교, 그죠? 또 협회, 그죠? 그리고 기타 공공 준정부기관, 그죠?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어디서 받는다? 학교와 협회에서 받는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교육 같은 경우도 위탁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중개보조원이 받는 거죠. 중개보조원이 받는데 중개보조원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중개보조원 교육을 받게 되면 중개보조원은 뭐 때문에 교육을 받나요?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등록할 수가 없죠. 그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그죠? 중개보조원, 공인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직무교육을 꼭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직무교육은 자격증보다는 뭐에 관련이 더 많을까요? 자격증보다는 직업윤리 뭐 이런 거 하니까, 그죠? 좀 등록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주체가 등록해야 되니까 당연히 시도지사 교육을 관장을 하니까 얘도 내려오지만 플러스 뭐 있다 그랬어요? 시, 군, 구가 있다 그랬죠. 맞나요? 그럼 시군구도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위탁에 관한 규정은 있다 그랬죠. 할 수 있었다 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직무교육은 어떻게 한다? 시도는 위탁을 하지만 얘네들은 어떻다? 규정은 있으나 직접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직접 가서 하겠어요? 합니다. 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죠? 공짜거든요. 구청에서 하는 직무교육은 공짜예요. 근데 위탁받아서 학교나 협회에서 하는 거는 안 가도 돼요. 사이버로 하니까. 그죠? 하지만 뭐 해라 그랬어요? 돈 내야 돼요. 4만 원인가 얼마 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공짜로 하죠. 근데 교육받기 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청장님 나와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죠. 시장님 나와셔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시고 이제 교육 들어가는 거죠. 되시죠? 응. 이해되시죠? 위탁은 두 가지예요. 시험 시행하고, 그죠? 교육하고인데, 교육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고, 시험은 시도지사가 현재 상황 준정부기관, 그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수수료는 뭐만 기억하시자 그랬어요? 수수료는 종이 쪽지 종이 쪼가리 주면 무조건 수수료 내자 했잖아요. 그죠? 너무 비하를 했나? 그것 달라고 다 공부 중이신데, 그죠? 자격증, 등록증, 신고, 필증, 그죠? 다 증과 관련된 아이예요. 맞죠? 증과 관련된 아이를 받을 때는 시도 조례에 따른, 그죠?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를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수수료를 유일하게 안 내는 데는 언제다? 처음으로 자격증 받았을 때, 그죠? 하도 얘기해서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우리 뭐 28,000원짜리 따자 그랬잖아요, 맨날. 그죠? 왜? 응시료에, 자격증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뭘까요? 시즌 1이고 뒤에 가면 또 시즌 2가 나와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불법으로 한 점 뭐 이렇게 나와요. 포상금 시즌 1은 뭘까요? 포상금은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요, 지금 공인중개사법을 배우셨잖아요. 그죠? 배우시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냐면, 그죠? 공인중개사를 우리가 시험 문제 틀리는 것 중에 이건데, 목적 이런 걸 보면 공인중개사를 규율하고 뭐 이렇게 느낌이 나지 않아요? 뭐 목적엔 그건 없지만, 그죠? 공인중개사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묶는 법이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죠? 근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시자 그랬어요? 공인중개사가 A, B 거래 당사자보다 어떻다 그랬나요?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네가 좀 잘해라. 이런 개념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법 자체에. 맞죠? 네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잘 해라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다라고 했어요. 또 우리 법은 최고로 싫어하는 게 공인중개사 네가 잘 해라 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법 자체가 누구를 위한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를 위한 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혹은 불법적인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자가 중개업을 영위하게 되는 거 이런 거를 되게 싫어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보상금을 준다. 그죠? 보상금을 준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잘못한 부분 아니면 이 법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부분 이럴 때 보상금을 주지 않겠냐 하는 얘기죠. 그죠? 불법적인 일을 똑같이 저질렀어도 그죠? 그 중에서 보상금을 줄 정도면 어때요? 이 법에서 그 부분은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가 되시게 말씀은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포상금을 줄 정도라면 이 법에서 그죠?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없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걸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한 자. 그죠? 공인중개사법에서 1번으로 싫어하겠죠? 그죠? 무등록이라는 건 뭐예요? 등록이 아예 없죠? 맞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두 번째, 등록증, 자격증, 양도, 양수, 대여, 한 자. 그죠? 등록증, 자격증 같이 그냥 보셔요. 그러니까 무등록, 자격증, 양도, 양수, 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나요? 등록, 자격, 이렇죠, 다. 그죠? 부정한 방법 등록, 무등록. 그 다음에 등록증, 자격증, 양도, 양수. 이 상황에 대해서는 뭘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러니까 법에서 포상금을 줄 정도면, 그죠? 이 부분은 뿌리 뽑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포상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포상금은 내가 신고하면 되겠죠? 그죠? 신고를 하면 되는데 제가 가지고 계신 분하고 같이 알게 되었어요. 같이 알게 되어서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아니, 공동으로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머리를 쓴 거죠? 어떻게 머리를 썼을까요? 공동으로 신고하면 한 건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신고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고하세요. 그러면 한 건씩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너무 유치했나요? 그죠? 순차적으로 해봐야 맨 먼저 신고한 사람이 될 것이겠죠. 근데 둘이 신고를 했어요. 공동으로 신고했어요. 공동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n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근데 공동으로 신청한 자가 이미 약정을 했어요. 신청을 할 때 포상금을 나는 10만원 받을게 40만원 받으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약정한 대로 주겠죠. 의미 있어요?
그냥 뭐 둘이 반반씩 갖고 한 명이 더 주면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포상금은 50만 원이죠. 포상금은 50만 원이고 50만 원 중에서 또 포상금은 어디다 신고해야 될까요?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등록에 관한 내용이 많죠? 그죠? 등록에 관한 내용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신고를 하면 50만 원에 대해서 등록관청에서 줄 건데, 등록관청은 지자체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근데 지자체 예산으로 주지만 국고에서, 나라에서 50% 그죠?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맞죠? 그래서 50%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왕용분 신고 또는 고발이다 그러면 견등, 배분, 합의 후 합의에 따라 두 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 최초에는 신고 그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뒷북 금지 그죠? 뒷북 금지. 재밌는 건 금지행위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등록은 등록이 2개고 이중사무소는 사무소가 2개죠? 답답한 신고해봐요. 포상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무등록 중개업자 혹은 그죠? 자격증, 등록증, 양도, 양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요 4가지에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뒷북 치면 돈 안 준다. 따라서 모든 신고자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을 언제 지급하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고한다고 무조건 돈 다 주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잘못이 있어야 되겠죠. 무등록자를 고발을 신고를 했다라고 칠게요. 그 무등록자를 신고를 했다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고할 때는 죄가 없죠. 그죠? 신고할 때는 죄가 없어요. 언제? 무등록자 이미 판명이 나야 되겠죠. 그 어디서 판명이 나야 될까요? 수사기관이 한 게 판단이 되는 건 아니죠. 판단은 누가? 판사가 하는 거죠. 그잖아요. 그 사람이 무등록자임을 되면 무등록자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거 잠깐 이해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판단을 내려주는 데는 법원이에요. 그죠? 그럼 법원에 가기 전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신고를 했어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했어요.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법원에다가 바로 얘기하면 좋죠. 이 사람 지금 무등록이라고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얘가 무등록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세요. 법원에다 얘기하면 바로 좋죠. 근데 얘기가 안 돼요. 왜? 대한민국은 어때요? 법원에 세우는 기소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 막 나오죠. 수사 기소 독점권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죠? 검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등록관청에서는 검찰에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을 무등록자인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법안에 세우시는 게 어때요? 라고 검찰에도 얘기를 해요. 검찰은 그 사람을 몰랐잖아요. 맞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해요. 그죠? 기소 의견으로 검사한테 얘기를 해요. 등록관청이. 그러면 검사가 봤을 때 그러네. 이 무등록자인 것 같네. 법을 위반했네. 그죠? 그럼 사회적으로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검사는 누구니까요?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악을 뽑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에다가 그걸 보내요. 그러면은 판사가 보고 죄가 있다 없다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이 무등록자이다 이러면 고민할 게 있어요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슈가 안 돼요. 그죠? 어차피 판사가 대한민국의 법인데 판사가 판결 내려서 이 사람이 무등록자이 그럼 당연히 포상금 나오겠지. 그건 따질 게 없어요. 맞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사람이 무등록자임이라는 걸
확신을 하고 신고를 했다 손 치더라도 실제로 따져보는 무등록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 보세요. 신고한 사람 나, 그 다음에 등록관청, 등록관청에서 기소의견을 송치했죠. 그 다음에 검사가 어떻게 해요? 얘도 판단을 내리겠죠. 판단을 내리고 법원에 갈지 말지,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판단 내리겠죠.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법원 4명이 총 판단을 한 거죠. 근데 나는 판단이 내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판단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신고만 했으면 받았으면 좋겠지. 그죠? 내가 신고만 해서 받았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녹록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어를 좀 잘 아셔야 될 게, 검사가 판단을 내렸을 때, 등록관청이 판단을 내렸을 때 얘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안 하겠죠, 검사한테. 근데 검사한테 간 상황에서 검사는 몇 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2가지죠, 쉽게는. 법원으로 보내냐, 마냐. 그죠? 그러면 법원으로 보내는 건 기소를 한 거죠. 근데 법원으로 안 보내고, 얘는 죄가 없네,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아니죠. 불구속은 사람을 구속하는 문제고. 그죠? 무혐의 처분이라고 하죠? 그죠? 불구속이 아니고 불기소. 그죠? 불기소, 무혐의 처분. 즉, 검사선에서 봤을 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죠? 검사선에서 봤을 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소 유예는 뭘까? 잠시 미룬 거죠. 그럼 잠시 숙제를 미뤄두면 그 숙제가 없어지나요? 언젠가는 해야 되죠. 그럼 기소 유예를 했다는 의미는 뭘까요? 너가 숙제는 맞지만, 그죠? 잠시 미뤄둘게. 이거는 나중에 똑같은 숙제가 나면 같이 겹쳐서 다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검사가 볼 때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지만 판사한테 데리고 가서 판사의 판결을 내릴 정도는 아닌 가벼운 숙제.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이 기소유예한 내용과 같은 내용의 또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얄짤없겠죠. 같이 겹쳐서 막 전력이 있었다부터 해가지고 막 그래서 판사의 판단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즉 우리가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언제가 되겠다? 검사가 죄가 있음을 확인한 때. 그죠?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판사가 내리는 건 뭐가 있을까요? 판사는 죄가 있다, 유죄 판결, 그죠? 판결이 나올 수 있죠. 무죄 판결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집행유예는 어차피 징역형 받은 거니까 이건 유죄 판결이 있죠. 그러니까 판사가 내리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 우리는 판사가 무죄라고 했어도 검사가 기소를 했으면 우리는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좋아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검사다. 검사가 죄가 있다라고만 판단해 주면 나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한 건에 얼마? 50만 원. 어떻게 그거는 정확한 판단은 대부분 어떨까요? 그렇죠. 전화해서 어느 정도 어느 공인중개사 아니면 누구 요 정도만 해도. 근데 대부분 어떨까요? 대부분 제3자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할까요? 아니죠. 나랑 거래한 사람 신고하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나하고 딴 사람 했는데 사이가 틀어진 거죠. 신고해버려. 그러니까 꼭 따시라니까.
아시죠? 네? 다 알죠. 네. 아무튼 포상금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시고 기억해야 될 거 그죠? 지급되는 상황만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하고 국고보조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해서 검사가 죄를 물었을 때 우리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